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9일 있었던 일입니다. 9일 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서부 중심 도시죠. 폴란드에 인근한 르비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르비우 도시와 수도 키이우를 강타했습니다.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서 서방을 상대로 대립각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서방 동맹국들에 보낸 그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하는 대목인데요. 뭘로 공격을 했느냐 하면 러시아가 자랑하는 핵 탑재가 가능한, 물론 이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은 뭐 다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오레스니크라고 하는 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요. 재작년 11월에도 이 미사일을 한번 사용한 적이 있지요. 지하에 있던 드니프르 우즈마시 공장을 향해서 발사했는데요. 여기에 맞아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폭발물 없는 빈 미사일이었는데요. 오레스니크는 극초음속 운동에너지 무기입니다. 전문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하 기반 시설을 타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통체가 지표면 아래 100m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그 결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죠. 어쨌든 이번에 공격은 마하 10, 마하 10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해당되는 속도지요. 신형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이런 속도라면 요격은 불가능하고요. 시속 13,000km, 시속 13,000km의 속도로 날아와서 투하된 그런 미사일입니다. 핵심 시설인 화물 하역 그리고 드론 발사 기지로 사용되는 스크닐리프 군용 비행장이었다고 합니다. 르비우입니다. 르비우. 여기까지 뭐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에서는 가장 서쪽에 있는 지역이니까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를 이제 노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오신트 분석가들에 의하면 영상 자료를 교차 대조해서 그 진앙지를 보면은 비행장 인근, 특히 두 대의 카메라가 충돌하는 순간을 포착한 루비우 국영 항공기 정비 공장, 여기를 특정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 공장은 2022년에도 공격을 받았던 공장입니다. 이 항공 정비를 담당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죠. 서방에서 들어오는 그 항공기의 그 정비를 담당하는 그런 공장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의 말입니다. 공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공장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드론 발사 기지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는 비행장입니다. 1월 10일 밤까지 이 공격이 계속되었는데요. 공격받는 지역이 6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고 알려졌고요. 또 드니프로 페트로프스크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이 사흘 연속으로 크리브리히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이죠. 이 에너지 시설이 얼마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합니까? 러시아는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 크리브리히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여기에 변압기를 타격해서 발전소 상공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드니프로는 전력, 난방, 인터넷, 통신 모두 수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공습은 최근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 외교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가운데 이루어졌지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 러시아 우방인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했고요. 7일에는 대서양에서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납포했죠. 또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다국적 군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데서 러시아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거죠. 이 오레시니크 극초음속 미사일은 파편까지도 초음속으로 날아와서 좁은 지역의 운동 에너지 형태로 떨어지는데 실제로는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폭탄과 파편이 그 자체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이 폭탄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속도가 문제가 되겠죠. 보도된 폭발은 충돌 전 파편에서 발생하는 음속 폭발음이라고 하는 거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자국 경제, 소비산업, 그리고 푸틴의 동맹국과 비밀 함대,
이런 것에 대한 전 세계의 제재 조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 어떤 절박감 때문에 또다시 이런 그 허세를 부린다. 이렇게 서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서 기대를 걸었던 그 평화 협상은 마치 사라진 듯이 양측의 공습만 격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12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내보낸 그 자료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하면 지난 일주일간 러시아 영공에서 격추된 우크라이나 드론이 최소 1,193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5일과 6일 격추된 드론 수는 각각 356대 또 360대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보도로는 이날 러시아가 오히려 밤새 드론으로 수도 키이우를 공습했다고 발표했죠. 그에 앞서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지난 9일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 에너지 시설을 공습했고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스니크 앞서 말씀드린 이것까지 이제 공습에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 또 금년에 그 눈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전부 중단이 되고 난방도 중단이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겨울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수많은 시민이 추위에 몰리게 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0일에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작전을 승인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새로운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좌우간 뭔가 긴장된 그 순간을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달 29일 우크라이나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저에 드론을 보냈다. 그런 보도가 있었죠. 또 1월 1일에는 헤르손 점령지에 있는 카페와 호텔을 드론으로 공격해서 민간에 대한 테러를 자행했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전을 승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작전은 점차 밝혀지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방이 거세질수록 협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푸틴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미국 플로리다주의 미국 대표단과 만나서 협상을 했죠.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했지만 올해 들어서서는 아직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척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므린 궁의 대변인 지난달 26일 작년이죠. 드미트리예프 특사의 미국 대표단 방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유리 우샤코프 크레므린 궁 보좌관이 미국 대표들과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 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계속 대화하면 이제 하면 뭐랍니까?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정도의 소식뿐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슈를 이제 터뜨리고 지금 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협상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고의로 도발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뜬금없는 주장이죠. 하지만 러시아 정치학자 데니스 데니소프라고 하는 분은 방해가 아니라 현지 일간 이즈베스티아의 우크라이나가 이 전선의 그 열세 속에서도 계속 저항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 드론 공격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싱크탱크 발다이 클럽의 전문가 안드레이 코르투노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보내는 메시지도 된다. 어떤 메시지냐? 계속 좀 지원해달라. 지원을 축소하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우리를 계속 도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푸틴 관저에 대한 드론 공세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은 오히려 러시아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푸틴 관저에 드론 공격을 했다고 하는 그 사건은 러시아가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내놔봐라. 이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증거라는 게 관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드론이 부서진 잔해를 사진으로 이제 증거물이라고 공개한 적은 있지만 그걸 가지고 푸틴 관저의 드론 공격을 증명할 수는 없는 거죠. 미국이 국제적 관심을 확장하면서 협상 타결 전망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큰 이슈 터트리는 바람에 협상에 집중하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이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앞서 얘기한 3일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 압송한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사건을 통해서 볼 때 큰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린란드 병합의 그 어떤 집념 이런 것이 동맹국인데도 덴마크까지 긴장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덴마크는 같은 나토 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유럽까지도 좀 긴장을 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뒤로 밀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러시아의 우방, 미국의 최근 행보의 속내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지난 10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나기 위해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푸틴이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주의 깊은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푸틴이 트럼프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다음은 우크라이나 전황이죠. 동부전선 1월 10일경에 전황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요. 이 한마디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 계속 끊임없는 공격, 또 우크라이나의 치열한 방어. 그럴수록 우크라이나는 집념을 가지고 방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유명한 전선, 뭐 유명하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만 포크로우스크를 포함한 도네츠크 지역이 핵심 교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러시아군의 전반적인 진격 속도는 연말 연초에 이 악천후, 눈보라 같은 이런 악천후로 인해서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주요 전투 지경으로서는 먼저 말씀드린 포크로우스크 방향이고요. 이것은 도네츠크 지역의 주요 보급 중심지죠. 포크로우스크. 아주 중심적인 그런 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은 계속 공세를 가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샤호베, 페트로우카, 로딘스케, 미르노후라드, 우치네, 고틀린, 필리아, 노보파브리카 등의 정착 인근에서 28차례의 진격을 시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맹렬히 방어하면서 이중 26건의 공격을 격퇴했죠. 시가전이 벌어지는 등 상황이 매우 긴박했다는 소식입니다. 포크로우스크 함락 여부가 향후 돈바스 지역의 전체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죠. 이미 그런 분석은 다 내놓고 있습니다. 포크로우스크 전선 지도를 잠깐 살펴보면요. 네, 여기 ISW 미국 전쟁연구소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여기 둥그런 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다 격전지입니다. 포크로우스크는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러시아군이 이제 이 분홍색 이 선까지 밀고 들어온 거지요. 점령지로서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데, 뭐 혹자는 포크로우스크가 완전히 함락되었다. 러시아도 이제 그렇게 푸틴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을 아직도 통제를 하고 있다. 뭐 후퇴했다가 다시 진격하고 등등 밀고 밀리는 그러한 상황이지 이 포크로우스크를 전적으로 다 내주고 뭐 항복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포크로우스크를 우크라이나군이 양보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포크로우스크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점령됐으니 기자들 봐라. 러시아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령됐으니 기자들 봐라. 또 우크라이나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면서 러시아 국방부가 시내에 파괴된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해서 이를 텔레그램 채널에 올렸습니다. 네, 포크로우스크를 두고 양측의 선전 공세가 대단하죠. AFP 통신과 르몽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각 2일 텔레그램의 포크로우스크 도심지에서 수색, 경멸 작전과 적 소탕이 계속되고 있다. 외신도 이렇게 지지했습니다. 또 포크로우스크의 보찬스크, 쿠피안스크 등 전선의 그 어려운 구역에서 방어 작전을 계속 수행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모스크바의 발표를 다시 한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크로우스크 중심부를 지나는 철도 북쪽을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에 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분의 입장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 AFP 통신입니다. 포크로우스크는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가 방어 중인 대도시 세 곳 중에 한 곳이죠. 이 돈바스의 간선철도, 고속도로가 지나는 물류 요충인데요.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주 등을 통하는 길목에서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넘게 격렬한 포위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위에서 빠졌다가 다시 진격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전날 러시아는 포크로우스크의 보찬스크 점령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일 군 수뇌부로부터 포크로우스크 점령을 보고받은 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렸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러시아군 병사가 포크로우스크 도심 광장에서 러시아 국기를 펼치는 그런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 장면에 대해서 크레물린이 선전 목적으로 촬영한 깃발 꽂기 영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전협상의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시도일 뿐이다. 그러면서 전선의 상황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부대는 안개를 틈타 도시 한 구역에 러시아 3세끼를 내걸었던 한 그룹을 제거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완전히 점령되지 않은 도심에 소규모 부대를 보내서 촬영용 영상만 찍은 뒤에 격퇴됐다는 얘기죠.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기자회견에서 포크로우스크가 완전히 러시아군 손에 있다. 그러면서 기자들을 향해서 나는 이미 외국인 기자를 포함한 기자 여러분이 포크로우스크를 방문해서 현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라고 제안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크로우스크의 기자들을 초대해서 러시아군 점령주의를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양쪽 주장이 엇갈리지만 포크로우스크 전황은 대체로 우크라이나에 녹록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는 올 들어서 이 도시를 최우선 점령 목표로 두고 지난 6월께부터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이 전선에 집중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장 분석기관 딥스테이트 지도를 보면 지난달 30일이죠. 여기에 러시아군은 포크로우스크 중심부의 기차역을 차지하고 선로 북쪽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고요. 우크라이나군은 포크로우스크 동부와 북부 도시 동쪽의 위성도시 미르노흐라드에서 러시아군을 막는 형세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 ISW는 1일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의 도시 전체 장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은 북부 포크로우스크 내 일부 제한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프랑스 신문 르피가로는 러시아 침공 전 도시에 거주하던 주민 6만 명은 이미 대부분 대피했다. 이보다 북쪽에서는 러시아군이 근처 도시인 미르노흐라드를 계속 보위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모두가 확실치 않은 거죠. 다만 러시아가 미국과 최근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고려해서 점령 성과를 부풀려서 발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안팎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도시 전체를 함락하기도 전에 완전 점령을 알리는 뻥튀기 선전의 일종이죠. 친크레므린 전쟁 블로그 라이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일 텔레그램에서 러시아 국방부가 최근 도네츠크주 마을 크리노베를 차지했다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했습니다. 이 라이바는 이 마을은 아직 점령되지 않은 콘스탄티니우카 북쪽에 있는데 기존에 알려진 러시아군 위치보다 7km나 떨어져 있다. 그래서 올 들어 오리호베, 바실리우카, 노브미르코베, 바르코베, 마이스케, 페도리우카 등 5개 마을이 실제 확인 없이 해방됐다고 발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블로거들은 양심적이죠. 그리고 하류키우 지역 쪽에서는요, 쿠피안스크 주변에서도 격렬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쿠피안스크. 쿠피안스크는 이 점령지 북쪽의 동쪽 동부죠. 여기 이제 루한스크 주가 되겠습니다. 루한스크. 도네츠크, 루한스크. 제일 그 북동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쿠피안스크. 그 밑에 이지움이 있고 리만이 있고 슬로비안스크. 네, 있습니다. 여기 쿠피안스크가요. 이 지역의 전투도 또 상당히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루키우 지역의 쿠피안스크 주변에서도 격렬한 전투가 있었다고 그랬죠. 러시아군은 쿠피안스크, 페트로우 파브리우카, 쿠릴리우카, 피스차네 이런 방면으로 진격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여러 차례 격퇴되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자포리자 지역의 훌리아이폴레에서는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러시아군이 드론, 항공포병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아주 최대의 공세를 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결국 전반적으로는 러시아군은 전선을 따라서 지속적인 공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크로스크 말씀드리지만은 여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여기를 점령하려고 종전협상 전에 완전히 이 지역을 좀 마무리해서 돈바스를 100% 점령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크렘린 지도부는 미국, 우크라이나, 유럽이 러시아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전쟁 종식을 위한 타협안 이런 것을 좀 모색해 보려고 노력하는 트럼프 대통령 주도하에 평화 노력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최근이죠. 14일, 현지 시간 14일 AF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남부의 자포리자주의 마을 5군데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법적 보호자와 함께 대피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피 공고가 아닌 의무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자포리자의 상황이 상당히 급박해졌다는 그런 의미겠죠. 올렉시 쿨레바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의무 대피는 어려운 조치지만 계속되는 폭격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하고 책임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급박했길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을까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주요 전선 중 하나인 자포리자에서 러시아군에 고전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자포리자 남부 지역에서 민간 택배 회사 등이 러시아의 위협에 못 이겨서 하나씩 둘씩 문을 닫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느리지만 진격을 거듭하면서 자포리자를 더 넓게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남부 자포리자는 4년 전 전쟁 시작과 동시에 러시아가 노린 핵심 요충지죠. 왜냐하면 자포리자 원전이 있는 곳입니다. 자포리자 원전. 원자로가 6기입니다. 유럽에서 최대의 원전이죠. 또 세계적으로도 9번째로 큰 발전소입니다.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 시설을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 이것 또한 종전협상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로 국제적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세 나라가 같이 운영을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여기 들어온다면 우리는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러시아군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미주 코마리우카도 점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략적 요충지 앞서 말씀드린 쿠피안스크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을 완전히 탈환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 인디펜덴트는 지난 12일 우크라이나의 한 여단이 쿠피안스크의 시의회 건물 옥상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개양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처음에 아마 뺏겼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탈환을 한 시의회 건물에 올라가서 국기를 개양했다. 쿠피안스크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하르키우라고 하는 이런 도시가 있죠. 키이우 다음에 제2의 도시, 한때 우크라이나의 수도이기도 했었던 지역입니다. 이 하르키우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km 거리에 있는 주요 도시입니다. 하르키우와 돈바스를 연결하는 철도, 도로, 교통 요충지여서 전쟁 초반부터 러시아가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몇 번에 걸친 격전이 이어졌던 것이죠.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종전안에는 하부일 기준의 병력 배치선을 그대로 동결하고 비무장지대 상태에서 협상을 개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전쟁이 중단되면 바로 현재 전선이 그대로 잠정적인 국경이 될 수 있습니다. 종전이 가까워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의 교전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한국전쟁 시절에 휴전협상을 하면서 동부전선에 정말 피 어린 그러한 전투가 계속되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승기를 잡지 못한 양측은 전세 반전을 위해서 후방 도심을 겨냥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타격해서 혹한기 남방 전기 공급을 아주 차단해버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항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몇 번이나 겪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되질 않고 오히려 러시아의 이러한 비인도적인 그런 전쟁 방법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 아주 십상이죠.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 드론은 전날 밤 중부 지역 크리브리히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서요. 주민 4만 5천 명에게 공급되던 난방 전기가 모두 끊겼다고 합니다. 수도 키이우에도 지난 9일 이후에 미사일을 동원한 러시아의 공격이 집중되면서 주거지 70%가 정전 상태라고 합니다. 후방 도시의 포성이 커지면서 양측의 민간인만 애꿎게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키이우의 16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 그 16층짜리 건물 하나겠습니까? 4년 동안. 러시아 당국은 전날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벨고로드 주에서 한 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를 공격하는 겁니다. DPA 통신은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를 상대로 방어전을 벌이고 있지만 러시아가 입은 피해는 우크라이나의 것과 비교하면 훨씬 작은 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크라이나는 내륙 깊숙이 있는 전쟁 물자, 정유시설, 정유저장소 이런 곳을 공격함으로써 러시아의 그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구 GTV였습니다.